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은 올해 여러분이 듣게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며 건강 위기에 처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은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뭔가 위험할 정도로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새벽 3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은 사흘밤을 연달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파트 안을 서성이며 지쳐 있었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그분을 제 응급실로 데려왔을 때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염증 수치는 하늘을 찌를 듯했으며 코르티솔 수치는 정상의 3배였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저 잠을 자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심혈관 질환 직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응급실에서 매주 목격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불면증이 그저 성가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불면증은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은 3가지 특정 생물학적 경로가 교란되었다고 신경계가 알려주는 것이며 이 경고를 무시하면 만성질환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십시오. 중간에 깨지 않고 밤새 푹 잔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몸에 활력이 넘치며 진정으로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난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염증, 연쇄 반응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호르몬이 이미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마다 손상은 더 심해집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방하는 수면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저 의식을 잃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 주기를 되돌려주지 못합니다. 저는 환자들이 수년간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을 지켜봤지만 그들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졌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치매 위험이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15년간 응급 의료 현장에서 고된 교대 근무를 하면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저는 한 가지 질문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완벽하게 잠을 자는데 다른 사람들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통받는 걸까요? 저는 한국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수면 패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생사가 오가는 상황을 다루고 불규칙한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쉬는 날에 아기처럼 잠을 자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건강을 망가뜨리는 만성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잠들고 잠을 유지하는 능력을 조절하는 3가지 특정 생물학적 경로가 있습니다. 현대의 생활 방식 요인들이 이 경로들을 교란시키면 여러분의 수면 구조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기 기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저녁 루틴으로 이 3가지 경로를 목표로 삼으면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가 며칠 만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몇 주가 아닙니다. 몇 달도 아닙니다. 며칠입니다. 잠을 잘 수 없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것이 그토록 위험한지, 그리고 즉시 수면을 회복해야 하는 서울의 환자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단계별 프로토콜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복잡한 의료치료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고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간단한 질문 하나를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중간에 깨지 않고 밤새 푹 잔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15년 넘게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일해왔습니다. 새벽 3시에 그 문으로 급히 실려 들어오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봤습니다. 거의 의식을 잃은 채로 가족들은 울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병력을 조사해보니 그들 중 거의 70%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 의사에게 불면증을 호소했었습니다. 70%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불면증은 단지 피곤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계가 적색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위험한 수준의 염증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몸속에 쌓이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호르몬이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어둠 속에서 절벽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할 환자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68세로 강남구에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부인께서 화장실에서 쓰러진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뇌졸중이었습니다. 나중에 부인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분은 2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 동안의 경고 신호였습니다. 밤마다 4-5번씩 깨어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도움을 간청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박 선생님은 식사를 하는데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휠체어 없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그분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해주고 싶어 하지 않는 가혹한 진실입니다. 불면증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면증은 전달자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잠들지 못하는 동안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십니까?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져야 할 시간에 오히려 치솟고 있습니다. 혈당이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장에서 염증성 화학물질이 생성되어 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매일 밤마다 몸은 더 빠르게 노화됩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집니다. 급성 심장질환 위험이 점점 높아집니다.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냥 수면제를 처방합니다. 증상만 치료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그 약들은 아무것도 고치지 못합니다. 워치도고 뇌를 인위적인 상태로 몰아넣을 뿐이며 그것은 진짜 수면과는 전혀 다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깊은 회복, 수면 주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저 의식을 잃은 것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시절 저는 낮에 자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동료들과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규칙한 시간에 일하고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다뤘습니다. 불면증이 건강을 망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수백 편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제 몸으로 직접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면 문제에는 망가진 3가지 특정 생물학적 경로가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이 혼란스럽습니다. 신경계가 투쟁 도피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이 밤에 뇌로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라 3가지 경로를 모두 고쳐야 합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멜라토닌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훨씬 더 큰 문제의 작은 한 부분만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경로를 이해하면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됩니다. 이제 매일 밤 수면을 파괴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하건대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한밤중 가장 어두운 시간에 실려온 수천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새벽 3시에 심장마비, 4시에 뇌졸중, 동트기 전에 급성 심정지. 가족들을 면담하고 병력을 확인할 때 거의 모든 사례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환자들은 쓰러지기 몇 달 또는 몇 년 전부터 만성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불면증은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염증 위기입니다. 잠을 잘 수 없을 때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몸에는 수면을 조절하는 3가지 중요한 생물학적 경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면 구조의 3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기둥, 코르티솔 리듬. 두 번째 기둥, 장-뇌 연결. 세 번째 기둥, 세포 염증 수치. 이 기둥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수면도 함께 무너집니다. 제약회사들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에서는 망가진 수면의 최종 결과를 봅니다. 강남구에 사는 78세 박 여사가 지난 겨울 심각한 뇌졸중으로 들어왔습니다. 왼쪽이 마비되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딸이 울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차트를 봤습니다. 박 여사는 4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4년간 화학물질로 유도된 의식상실이었지만 진짜 회복 수면은 단 하루 밤도 없었습니다. 염증 지표는 정상보다 18배나 높았습니다. 코르티솔은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밤에는 높고 아침에는 낮았습니다. 몸이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수면제는 불을 끄지 않고 경보만 껐습니다. 박 여사의 3기둥에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도 적어도 하나는 망가져 있다고 장담합니다. 첫 번째 기둥, 코르티솔 리듬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지만 아주 특정한 패턴을 따라야 합니다. 일어날 때 높아서 에너지를 주고 하루 종일 점차 떨어져서 밤 10시에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 낮은 코르티솔이 뇌에 잠을 자도 안전하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현대 생활은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아침을 거릅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커피를 마십니다. 자기 직전에 텔레비전 뉴스를 봅니다.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코르티솔을 급등시킵니다. 밤이 되면 코르티솔이 여기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대신 여기 위에 있고 몸은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호랑이로부터 도망쳐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억지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장-뇌 연결입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67%가 실제로 뇌가 아니라 장에서 생성됩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을 통해 소통합니다. 이 긴 신경은 뇌간에서 소화기관까지 이어집니다. 가공식품, 불규칙한 식사 시간, 만성 스트레스로 장에 염증이 생기면 이 신경이 밤새 뇌로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이 신호를 받고 말합니다. 잠을 잘 수 없어.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어. 계속 깨어 있어야 해. 불면증을 앓는 사람들이 복부 팽만, 위산역류, 변비도 함께 겪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것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세 번째 기둥, 세포염증입니다. 이것이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물질이 방출됩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부상을 치유하고 감염과 싸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이 화학물질이 하루 24시간 혈류에 넘쳐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토카인은 뇌의 수면 수용체를 직접 차단합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누군가 열쇠 구멍에 접착제를 박아 넣은 것과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수면 화학작용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수면을 파괴하고 있는 숨겨진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담하건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98%는 지금
자신의 몸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저는 매일 밤 이로 인한 결과들을 목격합니다. 환자들은 심장 두근거림, 원인 불명의 불안 발작, 심지어 심각한 소화기 위기 상황으로 응급실에 오십니다. 그분들께 수면에 대해 여쭤보면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몇 시간 동안 뒤척이다가 잠들고 새벽 2시나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침대에 8시간이나 누워 있어도 피곤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15년간 응급의학을 하면서 저를 충격에 빠뜨린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장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소화기관과 수면은 장뇌 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의학이 아닙니다. 한국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엄연한 과학입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의 90%를 만들어냅니다. 세로토닌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전구체입니다. 장에 염증이 있거나 소화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깊은 잠을 자는 데 필요한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67세 여성 환자를 치료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새벽 2시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심장마비가 온 줄 아셨다고 합니다. 모든 검사를 해본 결과 심장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은 2년 넘게 하룻밤에 3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신가요? 배변이 불규칙하신가요? 그분은 마치 제가 미친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가슴 통증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소화에 대해 묻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특히 저녁에 지속적으로 배가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변비가 한 번에 사나흘씩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분의 장에 염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염증이 세로토닌 생성을 막고 있었습니다. 세로토닌이 없으면 몸은 멜라토닌을 만들 수 없습니다. 멜라토닌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이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고 그분을 응급실로 오게 만든 그 무서운 가슴 통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 중 마지막 식사를 언제 하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녁 8시나 9시에 저녁을 먹고 11시에 잠자리에 들면 소화기관은 여전히 그 음식을 처리하느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천은 높게 유지됩니다. 인슐린 수치가 급증합니다. 장이 여전히 일하는 모드에 있기 때문에 신경계는 휴식 모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수면을 빼앗아가는 골든타임 실수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2시간이 아닙니다. 3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기관이 일을 마칠 시간을 갖게 되어 몸이 수면 준비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녁 시간에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녁으로 가벼운 샐러드 먹는 것을 멈추십시오. 밤에 생야채 먹는 것을 멈추십시오. 한의학과 제 임상 경험에서 보면 저녁에 날것이나 찬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에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수면을 위해 느려지고 있을 때 생섬유질을 분해하려면 몸이 2배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장애가스, 더부룩함, 염증을 만듭니다. 그 염증은 미주신경을 통해 직접 뇌로 전달되어 수면 신호를 방해합니다. 대신 저녁 식사로는 따뜻하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드십시오. 찐 채소, 두부나 생선 같은 부드럽게 조리된 단백질, 따뜻한 국. 이런 음식들은 장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며 당신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몸이 생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소화 문제도 있으시다면
이제 그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장을 치료하면 수면도 따라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직접 본 사실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네 번째 단계는 수면 회복에서 가장 오해받는 부분이며 제 응급실에 오기 전 불면증 환자의 90%가 실패한 정확한 이유입니다. 소화기관과 잠들지 못하는 것 사이의 연결고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15년 동안 위기 상황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관찰한 사실입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수면 조절 중추까지 직접 연결된 전화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전화선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기면 뇌는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화가 매일 밤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에 저녁을 드십니다. 밥, 고기, 김치, 국, 평범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밤 9시나 10시에 과일을 드십니다. 또는 우유를 마십니다. 또는 가벼운 간식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누가 말해서 작은 간식을 드십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 음식을 먹으면 위는 밤새 일해야 합니다. 소화기관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와 혈류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와 혈류는 뇌의 수면 준비 과정에서 빼앗아와야 합니다. 몸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부에게 두 채의 집을 동시에 지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염증입니다. 밤새 장에 남아있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가스와 발효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염증성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혈류를 타고 뇌로 직접 전달됩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천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차단합니다. 충분한 멜라토닌이 없으면 깊은 수면은 불가능합니다. 잠들 수는 있지만 2시간마다 깨어납니다. 소변을 보러 일어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어납니다. 이것은 염증이 신경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오신 68 세박씨 환자분을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새벽 3시에 심계항진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줄 알고 무척 두려워하셨습니다. 검사 후 심장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에 대해 물었을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밤 10시 반에 과일과 요구르트를 먹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잠자기 최소 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십시오. 완전히 4시간입니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7시 이전에 마지막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견과류도 안 됩니다. 우유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기 전에 배고프시면 미지근한 물만 드십시오.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소화를 자극하지 않고 장을 부드럽게 정화합니다. 하지만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내 시간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배가 고프십니다.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저녁 식사 때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더 드십시오.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빨리 소화되어 2시간 후에 배가 고파집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천천히 소화되어 포만감을 유지합니다. 저녁 식사에 생선이나 두부나 계란을 한 접시 더 추가하십시오. 아보카도, 반개나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추가하십시오. 이런 음식들은 밤새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박 씨는 정확히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7시 이후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저녁 단백질을 늘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3년 만에 처음으로 6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셨습니다. 한 달 만에 심계항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약도 없이. 그저 시간 조절만으로. 소화기관을 고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저녁 식사부터입니다.
장염증은 하룻밤 사이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나쁜 식사 습관으로 축적된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손상을 멈추면 몸은 스스로 치유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어떻게 느끼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4시간 규칙을 따르셨다면 입이 덜 마른 것을 느끼실 겁니다. 속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머리가 더 맑아질 것입니다. 이것들은 신경계가 마침내 쉬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수면에 대해 알고 계시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빠진 조각이며 모든 것을 시도했는데도 새벽 3시에 여전히 깨어있는 이유입니다. 소화기관과 수면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교과서에서가 아니라 새벽 2시 응급실에서 발견했습니다. 강남에서 오신 68 세박 씨가 심한 불면증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오셨을 때였습니다. 심장 검사는 정상이었지만 단 하나의 간단한 질문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몇 시에 저녁을 드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는지 물었습니다. 밥과 국, 김치, 고기가 든 푸짐한 식사였습니다. 매일 밤마다. 이 위험한 악순환을 만드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늦은 저녁에 많은 양을 드시면 쉬어야 할 때 소화기관이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위는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는 데 3시간에서 4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있는 상태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밀려 올라가는 압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속쓰림이 아닙니다. 이 역류성 위산은 장과 뇌를 연결하는 몸에서 가장 긴 신경인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직접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이 신호들을 받아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역류성 위산의 불편함과 실제 위험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깨어있게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심박수를 높입니다. 깊은 잠에 들어야 할 때 몸이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새벽 2시나 3시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소화기관이 뇌에 경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밤마다 수면이 방해받으면 몸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덜 만들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듭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알려줍니다. 그렐린은 배고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날 평소보다 더 배가 고픕니다. 더 많이 먹습니다. 더 늦게 먹습니다. 그리고 악순환은 더 심해집니다. 저는 응급실에 온 수백 명의 환자들의 건강을 파괴하는 이 패턴을 보았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초혜 씨는 이 연결고리를 마침내 이해했을 때 72살이었습니다. 그분은 5년간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5년 동안 약을 먹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소화수면 연결고리를 설명했을 때 그분은 한 가지 간단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저녁 8시에서 5시 30분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일주일 만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주무셨습니다. 한 달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정확히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주무실 계획 시간 최소 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십시오. 보통 10시에 주무신다면 6시까지 식사를 마치십시오. 6시 30분이 아닙니다. 7시도 아닙니다. 6시가 마감 시간이어야 합니다. 어렵게 들린다는 것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나중에 함께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밤 잠을 잘 수 있을지 아니면 고통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울지의 문제입니다. 저녁에 배가 고프다면 처음에는 그럴 것입니다. 아주 가벼운 것을 드실 수 있습니다. 작은 과일 한 조각, 바나나 반 개, 플레인 요거트 몇 스푼, 무거운 음식은 안 됩니다. 위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음식은 안 됩니다.
뇌가 쉬기 전에 소화기관이 먼저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불면증으로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황금 법칙입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녁을 일찍 먹겠습니다.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셔서 마음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수면을 파괴하는 6번째 중요한 요인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입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것이 천천히 신경계 전체를 독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잘 들어주세요. 수면 중 혀의 위치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코골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위험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밤에 혀가 뒤로 넘어가면 단순히 기도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끊임없이 비상 상태로 유지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저는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살 여성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새벽 3시에 가슴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심장이 분당 120회로 뛰고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확신하고 계셨죠? 모든 심장 검사를 한 결과 심장은 완벽하게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수면에 대해 물어보자 눈물을 흘리며 무너지셨습니다. 7년 넘게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잔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입 안을 검사했더니 혀 옆면에 깊은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긴장의 명백한 징후였죠. 긴장을 풀려고 해도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매일 밤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질식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몸이 시간당 수십 번씩 투쟁 도피 모드로 들어가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온몸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신경계, 수면의 질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조금이라도 막히면 뇌는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얕은 수면 단계에 머물면서 다음 호흡 중단을 끊임없이 감시합니다. 이것은 불면증이 아닙니다. 생존 모드입니다.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 혀의 위치를 다시 훈련해야 합니다. 혀끝을 앞니 바로 뒤 입천장에 대세요.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것을 중립 휴식 위치라고 합니다. 이 위치에서는 혀가 뒤로 넘어가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턱의 긴장이 수면 구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일을 갑니다. 이런 지속적인 근육 긴장은 밤새도록 뇌에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8시간 동안 눈을 감고 있었어도 신경계가 전혀 쉬지 못했기 때문에 지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밤 정확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10분 전에 이턱 이완 운동을 하세요. 입을 편안하게 최대한 크게 벌리세요. 턱을 천천히 왼쪽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그 다음 앞으로 움직이세요. 5번 하세요. 그런 다음 턱이 두개골에 연결되는 귀 바로 앞 근육을 마사지하세요. 양쪽에 각각 2분 동안 원을 그리며 세게 눌러주세요. 박 씨는 매일 밤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열하루 만에 다시 전화를 주셨는데 또 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6시간을 쭉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침 두통도 없어졌습니다. 추적 검진 때 뵈니 10년은 젊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을 벌리고 주무십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수면 중 입으로 숨 쉬는 것은 온몸의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목이 건조해지고 혈액 산도가 변하며 깊은 회복 수면을 방해합니다. 입이 마른 채로 일어나신다면 입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낮 동안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밤에도 이 패턴을 이어갈 것입니다. 코로 천천히 넷을 세며 숨을 들이마시고 넷을 세며 참고 코로 6을 세며 내쉬세요. 자기 전에 5분 동안 하세요. 이것은 신경계에 쉬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코를 심하게 골거나 가족이 자는 동안 숨을 멈춘다고 말한다면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간단한 혀와 턱 기술이 일주일 안에 수면의 질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는 깊은 수면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보호하세요. 이제 여러분 모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앞으로 7일이 자연스러운 수면을 회복할지 아니면 만성질환으로 가는 위험한 길을 계속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수면 부족의 결과를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 무엇을 하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각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4시간 전부터 모든 카페인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최소 4시간입니다. 간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고 있는 카페인 분자를 처리하려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남에서 저녁 7시에 녹차를 마시고 11시에 왜 잠을 못 자는지 궁금해하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반감기는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저녁 6시에 커피를 마시면 자정에도 그 절반이 여전히 혈류에서 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소량의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고구마 반개와 호박씨 한 줌 또는 시금치를 곁들인 현미밥 작은 그릇을 추천합니다. 이 조합은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고 뇌는 이를 멜라토닌으로 전환합니다. 이 단계를 무시하는 환자들은 새벽 3시에 생각이 많아져서 깨어나는 분들입니다. 뇌는 수면 호르몬을 생성하기 위해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잠들기 90분 전에 집안의 모든 조명을 50% 이하로 어둡게 하세요. 뇌의 주시개인 식유차상액은 눈과 피부를 통해 빛을 감지합니다. 해가 진 후의 밝은 조명은 뇌에게 아직 낮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73세 박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8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8년이나요? 모든 약을 다 써보셨습니다. 마침내 조명을 어둡게 하고 밝은 텔레비전 화면 보는 것을 중단했을 때 3일 만에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8년간의 고통 끝에 단 3일 만에요. 네 번째 단계, 잠들기 60분 전에 천을 낮춰야 합니다.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로 10분간 샤워를 하세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천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것이 뇌에게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수면제 없이도 완벽하게 잠을 잤던 방법입니다. 천은 밤에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단지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돕는 것뿐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30분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마무리 시간입니다. 어두운 방에 앉아서 심호흡을 하세요.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추고 입으로 6초간 내쉬세요.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몇 분 안에 코르티솔을 30% 낮춥니다. 휴대폰도 텔레비전도 밝은 화면도 안 됩니다. 오직 호흡만 하세요. 삼성의료원의 교대 근무자들이 이 방법을 실행했을 때 일주일 만에 수면의 질이 78%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물 마시는 것을 멈추세요. 네,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것은 수면 구조를 파괴합니다. 또한 잠들기 3시간 이내에는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운동 전문가들이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는 안 됩니다. 저녁 운동은 청과 코르티솔을 높이는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이 방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이 5단계를 적어서 저녁 식사 시간에 볼 수 있는 곳에 두세요. 여러분의 몸은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제 해답을 얻으셨습니다.
댓글에 오늘 밤 깊이 잠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 수면을 회복하기 위해 김 박사의 저녁 루틴 중 어떤 부분을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잠 못 이루는 밤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